이선영은 남편의 셔츠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홍빛 색조는 자신이 쓰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38년 인생에서 가장 불안한 하루였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아침 식탁에서 던진 질문에 박진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응, 요즘 바빠. 저녁 늦을 테니까 기다리지 마. 차가운 목소리였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했을 텐데. 선영은 남편이 출근한 뒤 화장대 앞에 앉았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실한 교사,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 그런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 저녁 9시, 10시, 11시. 시계 바늘은 무정하게 돌아갔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진호의 휴대폰에서는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 음성만 반복됐다. 다음 날 새벽 2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온 남편의 정장에서는 낯선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관능적인 자신과는 정반대 스타일의 향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침실 불을 켜고 묻는 선영에게 진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다고. 왜 이렇게 캐묻냐? 평소 온화하던 남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져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남편의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었고 샤워할 때도 화장실까지 가져갔다. 새로 산 넥타이, 예전에는 관심 없던 헬스장 등록, 갑자기 시작한 다이어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영은 인터넷을 뒤져 조용한 골목 끝 낡은 건물의 주소를 찾아냈다. 3층 끝방, 문패도 없는 곳 흥신소라고 적힌 작은 간판만이 달려 있었다. 낡은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문을 두드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날카로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의 정우석이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우석은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켰다.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정우석이 말했다. 우린 진실만 다룹니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싶어요. 이틀만 기다려보세요. 정우석은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직원이 움직일 겁니다. 직원의 이름은 김도훈, 나이는 29살로 겉보기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도훈은 박진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아반떼를 타고 나오는 진호를 50m 거리에서 미행하기 시작했다. 회사까지의 출근길은 평범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문제였다. 오후 6시 30분, 진호는 회사에서 나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차를 세웠고 카페 루아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도훈은 재빨리 카메라를 준비했고 10분 후 한 여성이 나타났다. 키 165cm 정도의 웨이브진 긴 머리,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진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평소 집에서 보여주던 무표정한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도훈의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까지. 두 사람의 표정은 사업적인 만남이라기엔 너무 친밀했다. 1시간 30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다. 진호가 여성의 차 문을 열어주는 신사적인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겼다. 여성은 하얀색 BMW를 타고 강남역 쪽으로 사라졌고 진호는 다시 집 쪽으로 향했다. 흥신소로 돌아온 도훈이 정우석에게 사진들을 보여줬다. 소장님, 이거 봐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정우석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선영이 흥신소를 찾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어떻게 됐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석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다. 아시는 분인가요? 정우석의 질문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이에요. 한미정 제 절친한 친구예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한미정은 대학 때부터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였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 주던 사이. 선영의 남편에 대한 고민도 미정이가 가장 먼저 들어준 사람이었다. 아니야,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선명했다. 정우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부인,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있어요. 도훈이 조사 기록을 펼쳐 보였다. 지난 한 달간 총 4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다.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장 믿었던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두 사람 모두를 잃는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일주일이 더 지났다. 도훈의 추적은 계속됐고 증거들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이번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청담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스트로 로마노, 코스 요리 하나당 15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도훈은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서 망원 렌즈로 창 너머를 지켜봤다. 오후 7시 정각, 진호가 먼저 도착해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평소 집에서 입던 낡은 티셔츠와는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목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다. 20분 후 미정이 나타났다. 검은색 슬립 드레스에 하이힐,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는 연인 같은 차림새였다. 진호는 그녀가 들어서자 일어나 의자를 빼주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 도훈의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들은 충격적이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하는 모습,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로의 손가락을 만지는 은밀한 스킨십, 미정이 무언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진호가 크게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까지. 완전히 연인이네요. 도훈이 중얼거렸다. 결혼 15년 차 부부라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설렘과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공원을 걸었다. 야경이 아름다운 반포 한강공원, 커플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코스였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치고 미정이 진호의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적외선 카메라가 선명히 잡아냈다. 다음 날 아침 흥신소에서 선영과 마주한 정우석의 표정은 무거웠다. 부인, 이번엔 좀 더 심각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자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레스토랑에서의 친밀한 모습들, 한강공원에서의 스킨십, 헤어질 때 진호가 미정의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더 이상 친구 사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이 레스토랑은 예약이 한 달씩 밀려요. 갑자기 정한 만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우석이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목걸이 봐보세요. 사진을 확대한 화면을 가리켰다. 미정이 착용한 진주 목걸이는 명품이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바로 한 달 전 진호가 회사 보너스가 나왔다며 자신에게 준 선물과 똑같은 목걸이였다. 같은 선물을 두 명에게 준 것이었다. 아, 아니야, 이럴 수가. 선영이 중얼거렸다. 그동안 품었던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혹시 모른다는 기대,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정우석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부인,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더 깊이 파보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실 건지. 선영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했다.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자신.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계속해주세요.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배신당한 아내에서 진실을 찾는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금요일 오후 6시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다. 이번엔 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도훈은 긴장하며 뒤를 따랐다. 목적지는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하얏트였다. 진호는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며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갔다. 평소 가격에 민감하던 남자가 하룻밤에 40만 원이 넘는 호텔을 예약한 것이었다. 도훈은 로비 한켠의 카페에서 대기했다. 30분 후 예상대로 미정이 나타났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의 포옹과 키스를 망원 렌즈가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호가 미정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신사적으로 미정을 먼저 들여보내는 장면,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이어진 뜨거운 시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장면들이었다. 도훈은 로비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미정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진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였다. 로비를 가로지르며 아쉬워하는 듯 손을 잡고 걷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겼다. 다음 날 토요일 선영은 남편이 골프를 간다며 나간 사이 흥신소를 찾았다. 정우석은 그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부인,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선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호텔 로비에서의 포옹,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완벽한 불륜의 증거였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정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에서도 통할 결정적 증거예요. 선영은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 몇 장의 사진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소장님, 혹시 이런 일을 많이 보셨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석은 담배를 꺼내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해봤지만 배신은 늘 충격적이에요.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들 일 때는 더욱.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방 닦아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전 지금 슬프기보다는 화가 나네요.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정우석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영은 사진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으며 답했다. 준비를 해야겠어요. 제대로 된 준비를.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가득했다.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정우석이 선영이 일어서자 말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만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인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선영은 차 안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다. 이제 피해자가 아닌 주도자가 되어야 할 때였다. 일주일 후 월요일 저녁, 선영은 남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원피스까지 입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오후 9시 진호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선영은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이렇게 심각해? 진호가 맞은편에 앉자 선영이 입을 열었다. 당신 미정이랑 만나고 있지? 순간 진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미정이는 내 친구잖아. 그만해. 다 알고 있어. 선영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카페에서의 만남, 레스토랑 데이트, 한강공원에서의 스킨십, 그리고 호텔에서의 결정적 장면들까지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어졌다. 이걸 어디서? 흥신소에 맡겼어. 한 달 동안 당신들을 지켜봤거든. 선영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미정이와 만나고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았다고. 내가 변했다고? 선영이 코웃음을 쳤다.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진호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다. 솔직히 말할게. 난 이 결혼에 지쳤어.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말을 뱉었다. 사실 내 재산이 필요했어. 이 집, 내 적금, 모든 게. 진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미정이와 새 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내 거니까. 선영은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랑이 아닌 돈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혼 서류도 준비해뒀어. 내가 서명만 하면 돼. 진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진호야, 네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난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 한 달 전부터. 진호가 의아해하자 선영이 설명했다. 재산명의 변경, 통장 정리, 변호사 선임까지, 그리고 이건 새로운 서류를 펼쳤다.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불륜 증거와 함께. 진호의 얼굴이 또 한 번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당신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준비했어.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집은 원래 내 이름이야. 적금도 주식도 모두 내 돈이고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호는 말문이 막혔고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미정이한테도 연락했어. 내 변호사가. 선영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불륜 상대로 함께 고소할 거야.
위자료는 두 명이서 나눠내는 거지. 진호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반면 선영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 슬퍼. 하지만 배신자들에게 당할 생각은 없어.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선영은 흥신소를 다시 찾았고 이번에는 의뢰인이 아닌 감사 인사를 위해서였다. 법정에서 완전히 승소했고 진호와 미정으로부터 합쳐서 2억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선영이 정우석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6개월 전 초라하고 절망적이었던 모습과 달리 지금의 그녀는 당당하고 밝아 보였다. 새로 산 코트에 단정한 화장,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정우석은 담배를 비벼 끄며 미소를 지었다. 부인이 잘해낸 거예요. 우린 그냥 진실을 찾아준 것뿐이고. 도훈도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진호는 어떻게 됐나요? 정우석이 궁금해하자 선영이 담담히 답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불륜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대요. 지금은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월급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미정이는요? 미용실 문 닫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단골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결국 빚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아닌 담담함만 묻어 있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쳤다. 황금빛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선영은 일어서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38살,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도훈이 물었다. 영어학원을 차리려고 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거든요. 이제 자본도 생겼고 무엇보다 용기가 생겼어요. 선영이 환하게 웃었고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선택이에요. 당신은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으니까. 흥신소 문을 나서는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우석이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배신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끝을 제대로 준비한 자만이 진짜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다. 오후의 햇살이 흥신소 간판을 비추는 가운데 두 남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거리를 걸어가는 선영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동산 중개소죠? 강남에 학원을 개업할 건데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확신이 가득했다. 15년 결혼 생활의 배신과 절망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